오늘 아침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차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기쁜 자리입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누군가의 회감년. 앞좌석에는 든든한 가장이 핸들을 잡고 있고 뒷좌석에는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와 이모님이 나란히 앉아 창밖 단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할머니 품에 꼭 안긴 6살짜리 손녀. 아이는 할머니, 저기 단풍나무 봐요. 빨개요 하며 조그만 손가락으로 창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차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족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경기도 어느 산기슭에서 발굴된 것은 손발이 묶인 채 땅속에 묻힌 일가족 4명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 전원의 배에서 흙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채로 묻혔습니다. 오늘 사건 기록실 DV에서 기록할 사건은 1990년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과 분노로 뒤흔들었던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살인사건입니다. 단순한 강도 사건이 어떻게 일가족 몰살이라는 극한의 범죄로 이어졌는지, 범인들은 어떤 자들이었는지, 그리고 그 잔혹한 기록이 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지, 이 기록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1990년 11월 9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오전의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초겨울이라 하기엔 아직 공기도 맑았고 도로변 낙엽들은 바람에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오전 서울 근교에 살던 유씨 일가는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강원도 방향에서 가까운 친척의 회감년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가장인 유씨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글재주가 있어 시조를 쓰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날도 그는 운전석에 앉아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핸들을 잡고 있었을 겁니다. 뒷좌석에는 유씨의 노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80을 훌쩍 넘긴 고령이셨지만 정정하셨고 이날 회감년에 참석하기 위해 평소보다 조금 더 몸단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어머니의 여동생, 즉 유씨의 이모 되시는 분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으셨지만 마찬가지로 활기차고 정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는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유씨에게는 늦둥이 딸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어렵게 얻은 딸이었습니다. 당시 6살, 세상 귀한 존재였지요. 그날 아이는 원래 함께 가지 않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리고 긴 차편이 피곤할 수 있으니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그 아이를 너무나 예뻐하셨습니다. 얘도 데려가자. 이렇게 예쁜 걸 두고 가면 섭섭하잖아. 아이도 할머니를 따르는 마음이 컸습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가지 않으니 처음엔 망설이다가 결국 할머니 손을 잡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것이 이 아이의 마지막 외출이 될 줄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즈음 경기도 양평 인근 국도를 달리는 소나타 차량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 할머니의 다정한 손길, 아이의 제잘거리는 목소리.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것은 남성 3명과 여성 1명, 총 4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었습니다. 주도자 격인 이 씨는 당시 30살로 이미 전과가 8번에 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10대 때부터 범죄를 시작해 교도소를 드나드는 것을 밥 먹듯 했습니다. 그는 허세가 강하고 폭력적인 기질을 지닌 인물이었으며 무리 안에서
암묵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 씨. 당시 32살, 전과 6번 사설 차량 등록, 대행 업무를 잠깐씩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직업 없이 범죄로 생계를 이어가던 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윤 씨, 31살, 마찬가지로 전과 6번 한때 택시기사 일을 했다지만 이미 그 생활도 정리된 상태였고 오 씨와는 중학교 동창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 씨의 애인 심 씨, 22살 여성이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어렸고 처음에는 이 무리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될수록 그녀의 역할과 인식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한 무리가 되었는지를 보면 범죄가 얼마나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 속에서 태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 씨와 윤 씨는 중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비슷한 처지로 살아왔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기면 유흥과 대마초로 탕진하고 돈이 떨어지면 또다시 강도짓을 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 오 씨가 자신이 알고 지내던 이 씨를 윤 씨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이 세 사람이 뭉치게 됩니다. 이 씨의 애인 심 씨는 자연스럽게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도 미래 계획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매일을 빈털터리로 살면서 돈이 필요해지면 손쉬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 손쉬운 길이 바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 10월 28일 이들은 인천에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강릉으로 원정 범행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돈이 떨어졌다. 돈을 구해야 한다. 강도를 하자. 이들이 강릉 경포대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한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해질 무렵의 경포대 해변, 기념사진을 찍고 있던 두 남녀, 막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온 부부였습니다. 신랑은 28살, 신부는 24살.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셔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씨 일당은 흉기를 들고 그 부부에게 접근했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이 결박당한 신랑은 트렁크 안에, 신부는 차량 뒷좌석에 나뉘어 태워졌습니다. 2시간 넘게 차에 태워 끌고 다니던 범인들은 결국 강릉 외곽 어느 야산의 소나무에 두 사람을 묶어놓고 현금과 수표, 폐물, 신혼부부의 차량까지 탈취한 뒤 도주했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 인근을 지나던 한 중학생이 묶여있는 신혼부부를 발견해 신고했고 두 사람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범인들이 강릉을 떠나 인천으로 돌아온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들은 뺏은 돈으로 유흥가를 돌아다니며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범행 성공을 자축하며. 그러나 경찰도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강릉 경찰서는 이 사건을 전문 터리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서 빼앗긴 도난 차량을 수배하고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범인 인상착의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뜻밖의 곳에서 단서가 터져 나왔습니다. 범행을 마치고 인천으로 돌아온 이 씨와 심 씨. 두 사람은 신혼부부에게서 훔친 차를 몰고 인천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택시와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도난 차량이었으니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곤란해질 상황. 이 씨는 충동적으로 흉기를 꺼내 경찰과 택시기사를 위협하며 심 씨를 데리고 도주했습니다. 차는 그 자리에 버렸습니다. 경찰이 그 차를 조회했습니다. 강릉에서 도난당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발견된 물건들이
수사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차량 등록증 한 장, 예금 통장 하나, 그리고 가스총. 차량 등록증의 이름은 오 씨였고 가스총의 허가 명의는 윤 씨였으며 렌터카 계약자는 이 씨였습니다. 심 씨의 지문도 검출되었습니다. 강릉에서 그 현장을 목격한 중학생은 렌터카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는 신혼부부에게서 빼앗은 수표가 사용된 흔적이 나왔습니다. 종업원들의 증언과 피해자 진술을 대조하자 남자 셋에 여자 하나라는 구도가 선명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경찰은 마침내 4명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체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이 씨 일당은 경찰의 그물이 좁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잠시 뿔뿔이 흩어져 동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또다시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모텔에서. 그리고 그 방 안에서 이들은 끔찍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신혼부부를 살려주었더니 경찰이 우리를 수배하는 거잖아. 다음엔 죽이자. 증인을 남기지 말자. 이것이 두 번째 범행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990년 11월 9일 오전 이 씨 일당은 다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부터 충청도, 경상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번호판 5개를 훔쳐 교체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경기도 양평 인근의 한적한 국도를 천천히 달리며 범행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면 훑어보고 또 지나가면 훑어보고 그러다 그들의 눈에 한 소나타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범인들의 차가 소나타를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막고 세웠습니다. 흉기를 들고 접근한 범인들은 차 안의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현금과 수표를 빼앗기고 나일론 끈으로 손발이 결박되었습니다. 가장인 유 씨는 입에 흰 장갑이 제갈로 물리고 테이프로 눈이 가려진 채 트렁크 안으로 밀어 넣어졌습니다. 두 할머니는 차량 뒷좌석에 묶인 채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6살 아이는 심 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범인들은 납치한 피해자들을 태운 채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다 잠시 전날 묵었던 민박집에 들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밀린 숙박비 4만 원을 갚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박집 주인에게 삽두자루를 빌렸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다녀오려고요. 라는 말과 함께 민박집 주인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대의 차에 나뉘어 타고 그들이 향한 곳은 양평군 반월면 어느 산간마을 인근이었습니다. 용문산 기슭 한낮에도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범인들은 각자 피해자를 들쳐매고 산을 올랐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두 할머니에게 닥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범인들은 두 할머니를 약 24m 높이의 산기슭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아래로 떨어진 두 노인, 그들은 중태에 빠졌지만 그 자리에서 즉시 숨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범인들은 낭떠러지 아래로 내려가서 그 자리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트렁크에서 끄집어낸 유 씨에게 범인들은 돈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990년 당시 3천만 원은 보통 사람이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유 씨에게 그만한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없다고, 그만한 돈은 없다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범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작정한 것은 증인을 없애는 것이었으니까요. 유 씨는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 아래에서 아직 숨을 쉬고 있던 두 할머니와 함께 구덩이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흙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위로. 그리고 아이가 있었습니다. 6살 아이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묶인 손으로
조그만 발로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그 아이도 옷을 벗기고 손을 묶어 구덩이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훗날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전원의 폐에서 흙이 검출되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흙이 덮이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숨을 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범행을 마친 뒤 범인들이 이 일가족 4명으로부터 챙긴 돈은 얼마였을까요? 고작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온 가족이 회관면에 나타나지 않자 친척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밤새 전화를 돌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경찰은 아직 이 일가족의 실종과 강릉 신혼부부 사건의 범인들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릉과 인천 경찰이 공조하며 신혼부부 강도 사건의 용의자 4명을 추적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미 2번째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대전의 한 경찰서에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심 씨의 친구였습니다. 심 씨가 뜬금없이 찾아와 같이 어딘가 놀러 가자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심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뭔가 쫓기는 듯한 표정이었고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여러 사람과 어울려 어딘가로 떠나자는 말이 너무 갑작스러웠고 말투 자체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신고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심 씨의 변호인 측은 심 씨 본인이 친구에게 자신을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사건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빠져나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경찰은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자발적으로 신고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진실이 어느 쪽이었든 그 전화 한 통이 사건 전체를 매듭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경찰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진구의 집안에서 심 씨가 집 앞 렌터카 안에서 오 씨가 나란히 검거되었습니다. 4명 중 2명을 잡은 것입니다. 나머지 2명, 이 씨와 윤 씨의 행방을 추궁했습니다. 대전 영동 방면의 한 호텔 앞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경찰이 잠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와 윤 씨가 나타났습니다. 훔쳐탄 소나타를 몰고. 그러나 이들은 경찰의 눈치를 채고 차를 몰아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추격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씨와 윤 씨가 탄 소나타는 총력을 받으면서도 도주를 계속했고 그 과정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5대의 차량이 뒤엉켰습니다. 대전 시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타이어가 총탄에 맞아 펑크 나면서 차는 멈췄습니다. 이 씨와 윤 씨는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윤 씨는 이마에 총알이 스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달렸습니다. 이 씨는 오른쪽 가슴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추격전 과정에서 이 씨와 윤 씨가 탄 소나타는 대전 시내를 가로질러 도주하면서 여러 차량과 연쇄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경찰은 계속 추격을 이어갔고 결국 타이어에 총탄이 박히면서 차는 멈췄습니다. 2 사람은 차를 버리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대전 시내 한복판에서 총성이 울리고 자동차들이 뒤엉킨 아수라장. 그 시각 대전 시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윤 씨는 이마에 총알이 스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울 방향으로 내달렸습니다. 이 씨는 오른쪽 가슴에
제대로 총탄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배를 스친 총알, 갈비뼈 사이를 파고든 총격.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가슴 안에서 뭔가가 쏟아지는 것 같은 감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잡힌다. 잡히면 끝이다. 그 본능 하나로 발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11월 11일 밤 8시 반. 서울 영등포구 한 친구의 집.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윤 씨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마에 총상, 도주의 피로, 그리고 결국 피할 수 없었던 법의 손길. 윤 씨는 그렇게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라진 밤,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른쪽 가슴에 박힌 총알, 멈추지 않는 출혈,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도주 중인 몸.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순간 신원이 드러나고 체포될 테니까 지인의 집을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역시 신고로 이어질 것이 뻔했으니까. 그는 대전 동구의 어느 아파트 단지로 숨어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눈을 피해 단지 안으로 들어간 그는 혼자였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의지할 곳도 없는 완전한 고립. 피는 계속 흘렀고 몸은 점점 차가워졌을 것입니다. 4m 35cm 높이의 옥상 출입구 사다리를 혼자 기어 올랐습니다. 오른쪽 가슴에서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상까지 올라간 그는 물 저장 탱크 옆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11월의 밤 공기, 그리고 아무도 없는 정적. 그 어두운 옥상에서 그는 혼자 숨이 꺼져갔습니다. 1990년 11월 12일 오전 9시 10분 대전 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2명이 인근에 거주하던 한 주민의 제보를 받고 그 아파트 옥상에 올랐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제보였습니다. 거기에 이 씨가 있었습니다.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이 씨가 숨진 것은 전날 밤 11시경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총알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갈비뼈 사이 약 1.6cm 크기의 관통상을 남겼고 그로 인한 내부 손상과 과다 출혈이 직접적인 사인이 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의 왼쪽 정강이에는 등산용 칼이 묶여 있었고 뒷주머니에는 현금 7만 7,600원과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가족 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0만 원을 챙겼던 자가 결국 혼자 차가운 옥상 위에서 피를 흘리며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도망치고 버티고 끝내 혼자 그 어두운 옥상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주범 이 씨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법정에 서지도 피해자 앞에 고개를 숙이지도 그 어떤 책임도 지지 못한 채.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그 순간 결정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검거된 오 씨와 심 씨가 타고 다니던 렌터카 트렁크를 열었을 때 발견된 것들. 흙이 잔뜩 묻은 삽두자루, 나일론 끈, 그리고 할머니들이나 신으실 법한 흙 묻은 버섯 한 켤레. 22살 여성과 30대 남자들의 차에 왜 이런 물건들이 있는가? 삽으로 뭔가를 팠다는 것인가? 무엇을 팠단 말인가? 경찰은 즉각 추궁에 들어갔습니다. 오 씨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백했습니다. 11월 9일 경기도 양평에서 일가족 4명을 납치해 살해하고 생매장했다고. 1990년 11월 11일 오후 1시 반 경기도 양평군 반월면 한낮에도 인적이 거의 없는 산속. 경찰과 취재진, 유가족, 주민들까지 200여 명이 넘게 모인 가운데 시신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범인의 지목에 따라 구덩이가 있다는 지점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땅을 파내려 갔습니다. 흙더미와 돌덩이 아래에서 일가족이 발견되었습니다. 2분씩 나뉘어 묻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손발이 나일론 끈으로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얼굴과 머리에는 심한 타박상이 있었고 목뼈는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살 아이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닷새 후인 1990년 11월 14일 서울 청량리 한 병원 영안실에서 피해자들의 연결식이 치러졌습니다. 유족과 지인들이 300여 명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날 가장 안타깝게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꺼번에 딸과 남편, 할머니를 모두 잃은 피해자 유 씨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단상에 올라 세상을 떠난 6살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땅속에 묻혀 흙이 되어가는 너에게 엄마는 미안하다. 죄악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꺼지지 않는 빛이 되기를 바란다. 식장 안에 있던 그 누구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살아남은 범인 3명, 오 씨, 윤 씨, 심 씨는 강도살인, 강도상해,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초기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 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변호사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 분위기와 사건의 잔혹성 앞에서 그 주장은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1991년 3월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3명 모두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심 씨의 경우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범행에 직접 가담했는지 살인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 씨 변호인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심 씨는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다. 양평 현장에서 직접 살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날씨가 흐리고 차에 김이 끼어 있어서 할머니들이 차에 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수도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만약 심 씨가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전날 묵었던 민박집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는 행동을 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차에 탄 아이를 직접 품에 안고 있었던 사람이 할머니들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강도 범행에는 분명히 함께 가담했는데 살인만 몰랐다고 할 수 있는가? 1심에서 같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10년으로 감형된 데는 이 변호인의 변론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민박집 주인의 딸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심 씨가 실제로 자신의 정보를 알려줬다는 사실을 증언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 씨와 윤 씨는 대법원 최중심에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윤 씨는 1992년, 오 씨는 1994년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윤 씨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쓸모없는 하찮은 목숨에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그는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오 씨는 마지막까지 여론에 떠밀린 과도한 형벌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런 형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억울하다고 그의 주장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심 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서예를 익혔습니다. 서울의 한 전문대학 서예과에 진학할 만큼 실력을 키웠다고 전해집니다. 8년을 복역한 뒤 1998년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를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가석방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2003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0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 년이 지난 2012년
한 일간지에 기고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당시 심 씨를 변호했던 한 변호사가 쓴 글이었습니다. 양평 생매장 사건. 숨진 한 여자는 그렇게 무너져갔다. 심 씨가 억울하게 기소되었으며 범행의 공모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는 곧바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 사람이 남긴 댓글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바로 이 사건에서 생매장당해 숨진 6살 아이의 어머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목사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은 이러했습니다. 간신히 아물어가는 아픈 역사를 이런 글들로 또 한 번 유가족들의 가슴에 못 박는 이중성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렇게 불쌍하다는 그 여자가 죽어간 우리 아이와 노인들에 비해 정말 더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녀가 알고 있었던 것은 강도였습니다. 당신도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댓글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은 신혼부부 사건 이후 검거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려줬더니 수배됐다. 다음엔 죽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범죄를 멈출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양심도 공감도 두려움도 아무것도. 범인 중 2사람에게는 그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이와 같은 나이의 아이를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만듭니다. 유씨 가족이 그날 이동하게 된 것은 할머니가 아이를 너무 예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데려가자 라는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꿨습니다. 좋은 마음 하나가 결국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 현실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영결식 자리에서 남긴 말처럼 이것이 한 개인의 비극으로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타락한 심성과 마비된 양심을 일깨우는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사건 기록실 TV는 오늘도 기록합니다. 잊혀진 이름들을, 묻힌 목소리들을, 그리고 그날의 진실을. 그것이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들여다볼수록 특히 6살 아이와 관련된 부분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런 사건을 기록하는 일이 가끔은 정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기억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기록실 TV는 잊히지 말아야 할 사건들, 기록되어야 할 진실들을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는 채널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록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이 채널이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기록을 이어가는 연료가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사건 기록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외에도 사건 기록실 TV에는 다양한 사건들의 기록이 쌓여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채널 재생 목록에서 다른 영상들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이 망각해지지 않도록 사건 기록실 TV는 계속 기록하겠습니다.